늦둥이 딸을 시집 보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딸을 위한 아버지의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석규는 늦둥이 딸 은지의 결혼식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마쳤습니다. 74세의 석균에게 딸의 결혼은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홀로 살아온 그에게 은지는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오늘 그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것은 단순한 이별의 아쉬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축하의 박수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석균의 시선은 사위 최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한 대학 교수인 도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석균은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도윤은 하객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미치지 않는 가면 같았죠.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석균에게 인사하는 순간 30년간 대기업 인사과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마음을 읽는 데 능했던 석균은 도윤의 말투에서 진심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딸의 날이었기에 석균은 환하게 웃어 보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도윤은 은지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석균은 홀로 남은 딸이 허전한 표정으로 신랑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 순간 석균의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지야, 괜찮니? 석균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도윤 오빠가 학교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한대요. 은지의 말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렸죠. 그 후 며칠 동안 석균은 은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받은 전화에서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활기가 사라진 목소리, 간신히 웃음을 짓는 듯한 톤, 그리고 빨리 전화를 끊으려는 태도가 역력했죠. 아빠, 제가 요즘 적응하느라 좀 바빠요. 곧 찾아뵐게요. 은지의 말투에서 석규는 사랑하는 딸의 모습이 아닌 누군가에게 억압받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석규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온 석균의 눈에는 이제 걱정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딸을 향한 깊은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석규는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은지였습니다. 딸을 발견한 석규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여긴 어쩐 일이니? 석균이 경비실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만날 계획이 없었던 듯했죠. 아빠,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석규는 딸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계절에 맞지 않게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은지가 소매를 자꾸 당겨내리는 모습이
석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석균은 은지의 손을 잡았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손등에 선명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타원형으로 패인 푸른빛의 멍은 최근에 생긴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석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니? 석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지는 황급히 손을 빼고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딪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처럼 시선을 피했죠. 부딪힌 게 아니란 거 너도 알잖니. 석균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을 확인한 은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가봐야 해요,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은지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석균은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석균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오랜 지인 정현석을 만났습니다. 은지의 진단서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했죠. 현석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석균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충격에 의한 외상성 타박상. 이건 부딪힌 게 아니라 누군가의 폭력에 의한 거야. 현석의 말에 석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석균은 경비 일을 마치고 은지의 아파트 근처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도윤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문을 꽝 닫고 나오는 기세는 석균의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기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아파트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핏발선 눈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화가 난 듯 휴대폰을 쥐어짜는 손길에서 감춰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석균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균은 은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항상 활발하게 글과 사진을 올리던 은지의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공개되어 있던 마지막 게시물의 날짜는 결혼식 직후였죠. 그 후로는 어떤 활동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은지는 더 이상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석균은 침대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은지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이제는 사라진 행복을 보았습니다. 74년의 삶 동안 석균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딸의 고통만큼 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력함을 넘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며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석균은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윤의 이중적인 모습은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석균은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주 연락하는 친구 이성재 변호사의 번호가 적혀 있었죠. 대기업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로 석균과 달리 성재는 판사와 검사를 거쳐 마지막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석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멍든 손등을 떠올리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재야? 석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균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 있어. 2시간 후 성재의 자택에서 두 노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석균은 은지와 도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말을 마치자 성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은지에게 그런 짓을 한다니 용납할 수 없군.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규는 이런 모습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매주 만나 바둑을 두며 근황을 나누는 사이였지만 일에 관해서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성재였으니까요. 성재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도윤의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부교수, 논문 실적, 학생평가 등 여러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성재의 손가락이 멈추더니 표정이 의미심장하게 변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석규는 다가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과거 이력 중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증식, 학내 논문 심사 과정에서의 논란, 그리고 학부 여학생과의 사적인 만남에 관한 익명의 고발글까지.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뒤가 많이 구린 것 같은데. 석균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경비실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살아온 그에게 딸의 행복이 깨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석균이 물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 빼고는 다 뒤집을 수 있어. 한번 가보자. 그의 눈빛은 법정에서 쌓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냉철함과 정의감이 공존했습니다. 석규는 성재의 그런 면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할 때도 성재는 항상 정의로운 편에 서서 조언을 해주었죠. 그리고 지금 그 친구의 전문성이 석균의 딸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우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도윤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성재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석균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코트 안에 넣고 다녀. 석균은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단호한 시선에 질문을 삼켰습니다. 그는 친구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석규는 도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딸을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석균을 발견하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네. 석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간 대기업에서 단련된 그의 태도는 침착함 그 자체였습니다. 경비실에서 다양한 주민들을 상대하며 길러진 침착함이 이제 그의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석균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은지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만 사는 집처럼 느껴졌죠. 석균은 은지의 사진조차 보이지 않는 공간을 둘러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도윤의 공손한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석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으니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석규는 도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는 모습에서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얻은 경험으로 석규는 도윤이 뭔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석규는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지의 멍든 손목과 팔의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석규는 도윤의 눈에서 공포와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도윤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석규는 사진 옆에 병원 진단서를 놓았습니다. 충격에 의한 외상성 타박상. 이게 무슨 뜻인지는 너도 알겠지. 도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공손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저기가 그의 눈에 서렸습니다. 석규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은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그 말이 도윤의 자제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석균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두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시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석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윤이 먼저 그를 밀쳤습니다. 노인의 몸은 소파에 다시 쓰러졌고 코트 안에 녹음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규는 아픔을 참으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라고? 이제야 내 본 모습을 보는군. 석균의 말에 도윤은 갑자기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달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석균은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정리했습니다. 녹음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지 슬쩍 확인하며 그는 도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은지가 더 다치기 전에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을 거네. 석규는 흔들리는 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가슴은 아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석규는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에 찬 떨림이었습니다. 성재는 석균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은 성재의 집에서 녹음된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도윤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석균을 밀치는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성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석규는 친구를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은지를 도울 수 있을까? 성재는 미소를 지으며 석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믿어봐. 내가 언제 널 실망시켰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랜 법조계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다음은 뭘 해야 하지? 석균이 물었습니다. 성재는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윤을 직접 만날 차례야. 그것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장소에서. 성재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도윤이 자주 가는 고급 커피숍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대면하는 것이었죠. 석규는 이 작전이 성공할지 의문이었지만 성재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흘 후 석균과 성재는 강남의 한 고급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의 테이블에서 그들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성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도윤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이곳에서 동료 교수들과 미팅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석규는 불안한 마음에 손목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그의 낡은 손목시계는 은퇴할 때 회사에서 받은 기념품이었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시계 위로 투박한 손가락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74, 남은 생이 얼마 없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힘이라도 쥐어짜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왔어. 성재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홀로 커피숍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석균과 성재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뵙네요. 도윤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지만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은 최근 그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성재에게 향했고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분은? 성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석규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감지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검찰청에서 차장검사로 일하던 사람의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성재입니다. 석균이의 오랜 친구죠. 성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윤이 명함을 받아 읽자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명함에는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현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도윤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로 끝내시죠? 석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재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는 비웃음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고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도윤 씨, 난 대쪽 같은 검사 출신이라 사람 협박하는 건 질색입니다. 하지만 당신 재산은 다 파악했고 교수직도 조사해봤죠. 성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교수직 그대로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조용히 5억 원을 입금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죠. 성재는 하나씩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도윤의 통화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숨겨진 계좌 내역까지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윤이 사채업자와 연락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런 것까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은지에 대한 폭행 증거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 진단서. 법정에 가면 최소 징역 9년감이죠.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그의 교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그저 두려움에 질린 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석규는 성재의 노련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 성재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에서 수십 년을 쌓아온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성재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는 검찰로 갑니다. 석균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는 도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위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석균의 가슴 한켠에서는 연민이 일었지만 딸의 멍든 모습을 떠올리니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두 노인은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석균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석균과 성재는 커피숍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두 노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특히 석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재, 고맙네. 석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성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가 이럴 때 필요한 거지. 너도 예전에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매일 사람들의 등과 배를 보던 석균에게 이렇게 공원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정말 그 돈을 보낼까? 석균이 물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낼 수밖에 없어. 저 사람 겉으로는 교수지만 숨기고 싶은 게 많아. 특히 사채 문제는 학교에 알려지면 끝장이야. 그날 저녁 도윤은 자신의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검색창에 이성재 변호사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법대 수석 졸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 검찰청 차장검사.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성재의 과거 활동에 관한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재가 검사 시절 유명 기업인의 비리를 밝혀내 구속시킨 사건, 판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내린 용기 있는 판결들, 그리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무료 법률 상담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까지. 모든 기사가 이성재라는 인물이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로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잘못 건드린 사람들임을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검찰청 차장검사 출신과 그의 친구를 상대로 해볼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도윤을 짓눌렀습니다. 교수직을 잃는다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 내가 빌린 돈 일부 먼저 갚으려고. 계좌번호 좀 보내줘.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했죠. 한편 석균의 아파트에서는 성재가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검색해봤을 거야. 이제 폰도 울리지 않을 걸세. 석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 교수도 못하게 하지 그랬나? 성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지. 모르면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네. 그러면서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그놈이 은지 몰래 든 사채 명세서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석규는 종이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는 딸 몰래 3천만 원의 사채를 빌렸고 그 이자는 이미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은 사채업자의 독촉과 성재의 압박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할 처지였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썼을까? 석균이 물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박 같아.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패턴이 보여. 전형적인 도박 중독이지. 석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딸이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집을 나왔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규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여느 때와 같이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은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성재와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은지의 결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규는 경비실 창문을 통해 우산을 쓰고 급히 걸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석규는 급히 일어나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지야. 석균이 다가가며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규는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아버지의 우산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은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석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자 은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석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윤을 압박했지만 은지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석규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은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폭력, 도박 문제, 그리고 사채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모든 것을 고백했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의 압박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윤은 교수직을 지키기 위해 은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어줄 거죠? 석규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아빠는 언제나 여기 있어.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썼지만 건네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의 편지였죠. 이걸 주려고 10년 넘게 기다렸구나. 석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서툰 글씨체로 항상 널 믿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석균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딸이 앞으로 펼쳐갈 인생에 대한 믿음과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멈추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석균의 경비실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성재가 차를 세우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오랜 친구의 도움으로 딸을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74년의 삶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늘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석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나중에 소개해 줄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온 성재는 은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을 대하듯 그는 은지를 향해 존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어느 봄날 아침, 석규는 여느 때와 같이 아파트 경비실 앞을 깨끗이 쓸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경비실을 정돈하고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딸 은지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석균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은지는 이혼 후 작은 출판사에 취직하여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녀는 차츰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석균의 작은 경비실 숙소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5억 원을 입금했고 그 후로 다시는 은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의 그의 위치는 유지되었지만 성재의 말에 따르면 도윤의 도박 문제는 더 심각해져 결국 학내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석균과 은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석균과 성재가 은지의 새 집들이를 축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은지는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고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균은 경비실 당직을 교대한 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성재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석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를 위한 선물이었죠. 오랜만이야, 석균아. 성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석균은 미소를 지으며 성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이잖아.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지의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론 바둑을 두며 때론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노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함께 은지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석규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딸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섰던 그날, 그는 자신의 나이와 지위를 뛰어넘어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났습니다. 은지의 새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두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은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아빠, 성재 삼촌, 어서 오세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석규는 딸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과 1년 전 멍든 손목을 숨기며 두려움에 떨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출판사에서의 일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석균과 성재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젊은이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왔다가 오히려 방해만 한 것 같군.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늘 감사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재는 은지의 말을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그는 석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감사해라.
진정한 용기는 내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야. 석규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석규는 오랜 세월 정의를 위해 싸워온 한 남자의 단단함을 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석균과 은지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을 통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은지가 석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균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때론 삶이 너무 잔인해서 정의마저도 늙고 병든 줄 알았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용기는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창밖으로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석규는 평생 잊지 못할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야말로 그가 74년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